이번 시간에는 중독과 공존장애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중독을 공부한다면 공존장애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중독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공존장애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존장애, 즉 Co-occurring Disorder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중장애 혹은 이중진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의료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과 정신장애 그리고 행동문제의 다양한 조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공존장애란 지난번에 중독에 대한 진단을 공부할 때 배운 이 물질 유발성 정신질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중독 물질이 유발했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중독 물질이 유발했어도 공존장애라고는 할 수 있지만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공존장애는 한 사람이 정신장애와 물질 관련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존 정신과적 물질 남용 장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중독이 아닌 정신장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병 혹은 이 공존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질 사용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장애를 한번 살펴보죠. 이상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을 배우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열증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의학계에서 조현병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사람의 정신이 이 악기가 뭔가 조율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뜻에서 이런 조현병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정서 경험 그리고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 상태를 보이고요. 사고와 행동에 총체적인 손상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환각이나 망상이 주된 증상이고요. 그런 상태가 6개월 정도 이상 되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보다 적으면 다른 병명으로 진단하고요. 그 다음은 우울증, 우울장애입니다. DSM-4 당시에는 기분장애의 하위 진단명이었습니다.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감이나 좌절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일상에서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최소한 2주 정도 보여야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ADHD인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이 장애는 주의산만, 충동성, 과잉 행동이 특징입니다. 주로 아동기에 시작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춘기가 되면 저절로 낫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춘기에 호르몬 변화를 포함한 신체 변화가 있어서 양상이 바뀌는 것이지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성인 ADHD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과 공존하는 또 다른 장애로는 PTSD가 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즉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장애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사고 등을 경험하고 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나서 사건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경험을 하게 되는 장애죠. 그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장애가 PTSD입니다. 공존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독장애에 대한 평가와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따라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공존장애 측정 도구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 대표적인 검사 도구입니다. 물질 남용 선멸 첫 번째는 물질 남용 선별 검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우울의 경우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백우울 척도 BDI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중독 심각도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알코올 중독은 마스트, 그러니까 미시건 알코올 의존 선별 검사 지난번에 배웠죠. 이런 부분도 이런 검사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트보다는 나스트, 국립서울 정신병원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는 아주 소수의 검사를 소개한 것이고요. 중독과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존장애를 평가함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중독이 먼저인가 아니면 정신과적 문제가 먼저인가 뭐 이런 거겠죠. 앞서 조금 설명하였지만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중독 행동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을 오래 사용하면 조현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병의 이완이라고도 하고요. 물론 그 증상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아예 병이 그냥 몇 년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냥 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독 행동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아니어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가 우울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원인은 아니지만 음주 때문에 우울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중독 행동이 정신장애를 감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가 중독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알코올이나 같은 다른 마약들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약물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이완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금단 증상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도박이나 게임 아니면 쇼핑에도 중독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둘 중 무엇이 주요 장애인가 아니면 무엇을 먼저 치료해야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공격성이나 우울감일 경우에는 물질 사용을 그만두게 하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중독 행동에 먼저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격성이나 우울 문제가 아니라면 정신과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독과 공존장애 평가에서 문화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과 공존장애를 평가함에 있어서 내담자나 환자가 속한 문화적인 배경을 면밀히 탐색하고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문화에서는 중독이나 정신장애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에서 실제로 진단을 내리지 않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긴 하더라도 이 수준의 이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드러난 내담자의 문제에 문화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담자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자나 상담자의 문화적인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문화와 너무 또 과일반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담자나 환자가 겪고 있는 중독 문제나 또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그 내담자가 거주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특이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 환경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이 문화적인 환경과는 완전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일반화하는 부분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공존장애에 대한 중재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중독과 공존장애에 특화된 중재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과적 문제와 중독 문제 모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중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기 전에 섣불리 개입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정신과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중독의 대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존하는 문제에 특화된 맞춤형 중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치료 계획과 상담이나 협력 관계 그리고 통합 과정이 강조된 치료적 접근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독의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해서 각각의 장애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조금 전 소개한 원칙을 기준으로 중독과 공존장애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다학제적인 개입이 필요한데요.
그런 다학제적 중재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중독 상담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또 케이스 매니저, 사례 관리자, 정신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치료팀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전문 학문 분야 출신인 이 팀 구성원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중재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서 내담자에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중재 원칙에서 강조한 내담자나 환자에 대한 맞춤형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팀 구성원들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접근을 하겠지만 각각 다른 학제의 접근에 대해서도 교차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중독과 공존장애를 중재하기 위한 다학제적 치료팀 구성원들이 하는 업무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다양한 정신장애 증상을 파악해서 이해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정신과적 증상과 또 약물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치료 병력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치료팀의 구성원들이 정신장애 증상이나 또 약물, 이 중독 약물, 그리고 약물 치료 등에 관해서는 뭐 정통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은 매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 조합이. 그래서 그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내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치료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접근 방식을 굉장히 세분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접근 방식은 중재하면서 이렇게 또 유연하게 또 조정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다학제적 접근에선 다중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고 이 통합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협력을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존장애 환자의 특성에 대한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또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존장애 환자가 가진 중독의 성질과 또 이 정신장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뭐 완전 기본이겠고요. 중재 과정에서 치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팀 구성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환자의 상태, 또 아니면 치료의 효과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환자의 상태가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치료 효과가 환자의 상태에 변화를 주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재가 장기적인 것이고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팀 구성원들이 에너지 소진하고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에너지 소진에도 잘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존장애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이 중독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이 공존장애를 가진 사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